핵심이 되는 게 페미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오페라의 여주인공, 특히 비극 오페라의 여주인공들을 볼 때 과연 요즘의 페미니즘에 비추어 볼 때에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자기 의사결정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뭐랄까요, 아무리 옛날 거지만 그 옛날 거 안에서도 그 생각을 보다 보면 우리 아무리 옛날 거라도 뭐 우리가 흔히 뭐 조선 시대나 이럴 때에 아주 그 고루하고 잘못된 그런 풍습들을 보면은 현재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에도 아주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옛날 거라고 그 시대의 관점을 투영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게 이제 비극 오페라의 여주인공들의 어떤 태도와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한쪽 축은 위쪽으로 갈수록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성격,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능동적이고 자립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에는 그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모든 여주인공들, 뭐 라보엠의 라트라베테 비올레타라든지 미미 초초사, 여기서부터 이제 밑으로 갈수록 조금 더 능동적인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위에 비올레타, 미미, 초초상을 보면 정말 전형적인 고구마 캐릭터들이죠. 보다 보면 내가 막 체한 것 같이 답답해질 정도로 왜 저렇게 사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리골레토의 질다, 아이다, 그리고 안드레아 쉐니의 마달레나 같은 사람들은 아예 남자를 위해 함께 죽습니다. 함께 죽거나 대신 죽거나 이런 남자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캐릭터들이죠. 그리고 토스카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과는 달리 굉장히 능동적이고 열정적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남자 죽었다고 자기도 뛰어내려 죽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남자가 기준이 돼서 그게 결정을 하는, 이 사람이 능동적이건 뭐 수동적이건 간에 모든 거의 기준에 남자가 있다는 점이 참 19세기스럽다라고 싶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에도 보시면 그 여러 오페라 아리아가 나오지만 이 프레디 머큐리와 이 밴드 멤버들이 우리 이제 다음 음반 킬러 퀸이라는 노래가 성공하고 다음 음반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걸 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오페라를 할 거다. 자유로운 들새처럼 할 때 그 하바네라, 이제 카르멘의 하바네라 판을 틀어놓고 이 음반 기획자한테 자기들 주장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Right, now that everybody's got an acceptable name, let's get to it. Look, we just really need something special. More hits. Like Killer Queen, only bigger. It's not bloody widgets we're making. We can't just reproduce Killer Queen. No. We can do better. It's opera. Opera. Opera.
예, 방금 노래는 사랑은 자유로운 들새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내 사랑은 어디 뭐 예측 불가로 이렇게 아무데나 그냥 자유롭게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할 거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흔히 우리가 하바네라라는 별명으로 많이 부르죠. 지난번 제가 지난 학기 마지막 시간에 탱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쿠바의 수도 아바나가 어원이 되겠고요. 아바나의 충곡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네라, 하바네라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바네라, 이 아바나식 2박자 리듬은 바로 아까 전에 아리아에서 처음에 오케스트라가 딴 따단 딴딴 따단 딴 할 때 나오는 그 리듬이 바로 아바네라 리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딴 따단 딴 따단 딴 하는 이 분점이 있는 이 2박자 리듬이 바로 이 아바네라 리듬이 되겠습니다. 그 사실 뭐 탱고를 비롯해서 수많은 중남미의 모든 대중음악의 기본 리듬이 다 이 빠른 느리든 아바네라 리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카르멘은 그 1막 마지막 부분에 나를 이렇게 풀어주면은 내가 나중에 이제 그 공장 안에서 다른 여직공하고 칼부림을 하는 바람에 체포됐습니다. 근데 그 담당관인 이 도노세 주인공 보고 나를 여기서 풀어주면은 지금 도망가게 해주면 나중에 내 그 세비야 성분 밖에 있는 릴라스 바스티아라는 내 친구 선술집에서 당신하고 하룻밤 놀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망을 가죠. 근데 사실 이제 원작 소설하고는 이제 사실 이게 오페라로 각색을 참 잘한 작품입니다. 원작 소설은 뭔가 한 발짝 떨어져서 끔찍한 살인 사건과 치정극을 이렇게 보는 거리감이 좀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작중 화자가 가는 길 가다가 만난 도노세 잠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여행에 동행했던 도노세가 나중에 살인죄로 감옥에 있다는 걸 알고는 가서 너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노세가 여차여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옥중에서 회상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냥 오페라는 그렇게 극중극으로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 현재 사건 자체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박 마지막에 카르멘이 도망갈 때도 도노세가 원래 북부의 바스크 지방, 이 원래 켈트족이죠 이 사람들. 지금도 분리독립운동이 많은 바스크 지방 출신이라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카르멘이 나도 거기 출신인데 이러면서 우리가 남이가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오페라에서 그런 복잡한 설정 해봐야 나중에 가서 뭐 그만 복잡해질 뿐이죠. 이런 식으로 아주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비슷한 전개 구조와 악기 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원작 소설에는 없는 미카엘라라는 이런 캐릭터를 왜 집어넣었나니까? 카르멘이라는 여자는 그 정말 그 오페라 여주인공 중에 가장 센 캐릭터 중에 하나죠. 거기에 이런 강력한 목소리와 캐릭터를 가지면 상대 테너 도노세도 굉장히 센 목소리와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계속 연기하고 맞붙는 장면에서는 이글거려가지고 이 보는 청중 입장에서는 정말 그 피곤한 거죠. 저 둘이만 만나면 막 잡아먹을 듯이 서로 이중창하고 막 이러니까 피곤해. 좋긴 막 엄청 성악적인 쾌감은 있는데 피곤해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순종적이고 부드러운 여인이 나타나면 좋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오페라에서는 저는 센 캐릭터가 여주인공일 때는 청순 가련형의 서브 캐릭터를 넣어줍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남자를 위해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 산속에 와가지고 남자를 구해내려고 하는 이런 캐릭터 물론 숭고하지만 이거는 사실 현실에서 남자들이 이런 걸 바라면 안 되죠. 근데 항상 마초들은 이런 자기만을 위해 순종해주고 목숨을 바치는 그런 여인에 대한 판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헌신적인 여인을 보면서 청중들이 좀 안식을 하는 거죠. 쟤들 막 너무 싸우는데 조금 이제 마음을 푸근하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오페라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카르멘에는 미카엘라라는 원작에 없는 캐릭터가 탄생한 거죠. 그리고 투란도트 역시
류라는 원작 그 광대극에는 없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류는 하녀죠. 그 티무르 왕의 그러니까 중국의 공주 투란노트가 있고 따따르 흉노족의 오랑캐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에 티무르 왕이 있고 그 밑에는 칼라푸라는 아들, 우리의 남자 주인공 칼라푸 왕자가 있는데 중국의 침략을 받아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실이 뿔뿔이 흩어져서 흘러 유랑생활 끝에 북경까지 흘러오게 된 건데 거기에서 이제 이 기적적으로 망한 나라의 아버지 티무르 왕과 칼라푸 왕자가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처음 보는 시녀가 아버지를 보필하고 있는 거죠. 류라는 시녀입니다. 류 나라도 망했고 굳이 왕을 모실 필요가 없는데 너는 어이하여 이렇게 이 먼 길을 동행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마초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죠. 옛날에 왕실에서 왕자님께서 저를 보고 씩 하고 한번 웃어주셨습니다. 그 미소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후치니 자체가 그런 마초였죠. 모든 여인들은 내가 씩 한번 웃으면 다 나에게 매혹당한다. 그러니까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여인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순정형을 필요로 하는데 사실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캐릭터지만 저렇게 카르메나 투란노트 같이 혁신적인 강력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도 굳이 비극 오페라에서는 이런 올드한 캐릭터들을 이 자기를 희생하는 캐릭터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비극 오페라의 과거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류는 마지막에 왕자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살하죠. 예, 왕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자기를 버리는 캐릭터. 이게 그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미카엘라, 류 같이 원작에 없는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아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청중들에게는 정서적 안식을 제공하지만 또 그 당시에 요즘의 페미니즘 기준에서 볼 때 완전 정반대에 있던 그 당시에 이 사회의 정서로 볼 때는 뭔가 좀 순종적인 여자가 있어야지 하는 그런 사회 통념, 관습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카르멘은 원래 비극 오페라는 옛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비극론에서 뭔가 비범하고 남다른 인물, 당연히 뭐 영웅이나 신이나 귀족들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비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지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그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다가 그 과신이 바로 이제 자기의 결함이 되죠. 인격적인. 그런 결함 때문에 죽어가는 걸 보고 보통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귀족이나 영웅이 비극 오페라의 주인공입니다. 희극 오페라는 서민들이 주인공이 돼도 되는데 카르멘 같은 경우는 오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이 유럽에서도 가장 하층민인 집시가 비극 오페라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게 1890년대에 사실주의 오페라 운동의 도화선이 됐고요. 정말 이 오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페라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참 카르멘 정말 훌륭한 작품인데요.